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좀 늦게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좀 댓글이 많이 있진 않았어요. 많이 있진 않았는데, 일단 어제 영상 올린 제목은 미국 대 중국 무역전쟁 최후의 승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였냐면, 일단 뭐 누가 맞냐, 찰리 브라운님 얘기가 맞냐, 아니면 내 얘기가 맞냐, 이게 아니라 누구 말이 맞든 전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찰리 브라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배를 탄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한 배를 탔고, 이 한 배를 탄 입장에서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다.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중요한 거다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쓴 거고,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시장 상황도 시장도 매도와 매수가 있듯이, 그리고 정치도 좌파 우파, 경제도 어떤 한 팩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계시면 안 된다고 봐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계시면 오히려 이제 반대쪽 이야기를 내가 귀를 막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 열린 마음으로 봐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제 예전 댓글들 보면 제 영상에도 약간 뭐 너 정신병자냐, 아니면 뭐 미쳤냐, 아니면 이거 완전 뇌피셜 장난 아니다, 이런 식의 그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투기판, 도박판, 코인 충들,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하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대중들이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의견도 다양하게 우리는 열어놓고 봐야 된다. 대중들이 지금 우리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못 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견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SY 민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미국 경기가 지금 무척 안 좋다고 하시는데, 미국은 금리를 올릴 만큼 여력이 있으니 경기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미국도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아요. 미국도 좋진 않은데, 보시면 미국 다우 지수가 제가 이제 꺾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다우 지수를 보면 제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연일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다우 지수가 차트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더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지금 주봉 차트고요. 로그가 적용이 됐어요.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추세가 깨진 거다. 이거 추세가 안 깨지, 이렇게 보면 안 깨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채널을 그려볼게요. 채널을 이렇게 그려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위치와 연결해서 이제 그리고요. 보시면 이때 이제 물론 이 닷컴 버블일 때 이 영역을 채널 밖의 영역이라고 보면, 이 때는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단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면요. 고평가 영역이라고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이 채널 하단부까지 떨어졌어요. 채널 하단부까지 떨어졌고, 지금 오는 위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8년도 때보다 더 그 파급력이 훨씬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 채널 하단부까지 우리가 빠질 수 있다고, 다우지수가 빠질 수 있다고 열어놓고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우지수는 한 13,000 정도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하락이 시작된 거고, 이 얘기는 뭐예요? 미국 경기도 앞으로 이제 이 주식시장이 경기를 선행해서 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미국 경기도,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을 거다. 좋지 않을 건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내년에 이 주식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그 금리 인상 부분 있잖아요. 2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부분은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계속 주가 빠지면 미국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인하하고 또 뭐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리를 인상을 하던 거를 멈추고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하는 거는 안 좋은 거를 이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진짜 안 좋은 걸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금리 인상을 못 하고 있는 거, 그런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 중국이 올렸을 때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 금리를 인상했을 때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인상을 못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2번 정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근데 미국도 여유가 있다라고 해서 경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은 지금 현재는 일단 2.2예요. 2.5까지 올라왔다가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 여기서 만약에 그럼 금리 인상을 미국이 계속해야 되는 상황은 어떻게 올 것인가?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미국이 주식시장이 이제 침체 국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저는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에요. 2.2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시면 2008년도 이렇게 급격히 증가합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급격히 안 좋아지고, 그 다음부터 미국이 이제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에 맞추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다시 이제 경제가 살아나서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금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는 그런 경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료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드리고, 다음 댓글을 보도록 할게요. 예, 시코인님이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죠.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90년대와 차이라고 하면 암호화폐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인데, 제가 경제를 정확히 모르긴 합니다만, 위안화의 유통량을 암호화폐 매입을 통해서 줄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것을 막는 한 가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런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라는 거는 그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위안화랑 달러를 봤을 때, 위안화와 달러를 비교해 봤을 때 달러가 강세로 간다, 아니면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건데,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위안화 유통량을 일단 줄이는 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위안화 유통량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위안화 지급 준비율을 낮춰가면서, 금리를 인하하진 않지만 지급 준비율을 낮춰가면서 위안화를 계속 지금 공급량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총 경제가 지금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안화 화폐를 매입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정부에서 매입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정부, 예를 들어서 인민은행에서 위안화를 찍어낸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들인다. 이거는 중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는 겁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는 거고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완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그 일단 달러 대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 대 달러에서 그 강달러로 가는 그 7위안을 막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일단 암호화폐에 눈을 돌릴 어떻게 보면 겨를이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한번 쓴 걸 읽어볼게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중국 내 암호화폐 수요는 오히려 이제 저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수요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중국에 있는 그 돈을 갖고 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국 뭐 부자들,
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암호화폐, 왜냐면 달러를 구하는 게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달러 구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에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7위안에서 인민은행이 개입돼서 이 지키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중국 돈 있는 사람들, 그 고위 관료들이죠. 그 고위 관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위안화 자산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위안화 자산이 비쌀 때 이거를 달러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의 돈을 가지고 이걸 저는 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뚫리게 되면, 7위안이 뚫리게 되면 그때는 그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또 달러를 찾을 건데, 아마 달러 찾는 게 쉽지 않을 거고, 결국에 이제 그런 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하는 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000개 수량의 비트코인 지갑수가 늘어났대요. 근데 이제 8이 중국이 좋아하는 숫자라 중국이 매입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고, 그 지갑을 보고 이 지갑이 어느 국가에 있는 누가 이 지갑의 주인이다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다음 읽어볼게요. 빠삐용님이 이제 어제 빠삐용님한테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을 결론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암호화폐로의 이전을 중국이 할 거냐 미국이 할 거냐 문제로 봐야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가진 패가 너무나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누가 이전시킬 거냐, 그리고 중국일 거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미국 배후에 있는 그 FRB라는 거고, 결국에 이 전 세계의 돈을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은 미국 기축통화인 달러의 금리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배후 세력인 FRB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금융 세력, 그 미국 뒤에 있는, 물론 미국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있는 금융 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그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했던 얘기예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떤 꼭두각시가 권력을 획득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영국의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 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나는 영국의 통화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국의 뭐 총리가 누가 되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 정치인이 누가 되는지. 결국에 이제 그때는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 통화였기 때문에 그때 영국의 파운드화를 지배하는, 내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이제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기축 통화가 영국 파운드에서 달러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달러의 그 배후 세력으로 있는 FRB, 그리고 결국 FRB의 주인이 또 이제 로스차일드, JP 모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 세계에 돈을 주무르고, 저는 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화폐 전쟁에서 최종 승자는 미국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본거지만 두고 있고, 예전에 그러니까 영국의 본거지가 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무지님이 좀 재미난 질문을 써주셔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일단 뭐냐면 그 저보고 이제 제가 이제 일루미너티 얘기를 하니까 뭐 reptilian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reptilian은 사실 그 영상을 몇 개 보긴 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영상이 좀 조작된 것 같아서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reptilian이 이제 뭐 외계인설인 거잖아요. 외계인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는 외계인은 저도 이제 존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말고도 외계인은 존재할 거다 보는데, reptilian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 안 믿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빌킴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으시다는데, 왜 이더와 비트 두 개 코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코인만 들고 가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 현금으로 환전되는 게 목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이제 장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간을 두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의 목적은 뭐냐면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 근데 그 알트코인들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비트코인 시장에 있는 알트코인들 차트를 보면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뭐 적게는 뭐 2배에서 막 20배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보고 차트를 참고해서, 물론 교체 매매를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이제 뭐 과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차트를 봐서 개수를 이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뭐 비트코인과 리플, 여러 가지 코인들을 교체 매매를 통해서 최종 목적은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는 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현금으로 환전하는 게 목적 아니냐? 물론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환전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은 때가 아닌 거고,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이 답변을 드려보면, 제가 이제 저는 기간을 중요하게 보진 않는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기간보다는 중요한 거는, 기간보다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 차트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에 올라온다라고, 이건 지금 다우 차트로 제가 비트코인 차트 안 열고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채널이 있다고 하면 채널 상단부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매도를 할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고평가 영역으로 온다라고 하면 당장 다음 달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 물량을 최대한 줄일 거라는 겁니다. 기간을 나는 무조건 3년 동안 홀딩하겠다, 4년 동안 홀딩하겠다, 이게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고평가 영역으로 접어들면 교체를 할 거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탱이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방송 마지막 말씀에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위기가 곧 올 거라 하셨는데요. 그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을까요? 원화도 가치가 떨어지면 어쩌나요? 네,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보다는 당연히 덜 떨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침체가 국면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현금을 보유하는 게 이제 맞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현금이라고 하더라도 원화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원화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국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커버한다라고 하면 원화보다는 달러로 보유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인처럼 부동산을 저점에 매수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주식이라든가 뭐 지금 부동산을 아직까지 뭐 얼마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개 있는 이제 부동산도 저도 처분을 해서 이거를 현금화 해놔야 될지, 이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 말고요. 이렇게 이제 현금화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만약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현금 비중을 그대로 이제 두시고, 아니면 그 현금을 뭐 일정 부분 반 정도는 뭐 달러로 바꾸시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되겠다. 저는 지금 그래서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이 시장에서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상승할 거로 보고 있는 거는 암호화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제가 계속 방송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암호화폐, 그 다음에 이제 달러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금, 은, 원화, 이 정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갖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은 비중을 최대한, 다 못 줄이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주식 자산이 너무 많아서 다 정리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 남겨놓으시고 좀 많은 비중을 그래도 좀 정리해서 현금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공장
지금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공장 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정리한다고 해서 뭐 돌아가고 있는 공장 부지를 정리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정광수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아직 안 써주셨어요. 하방 180 열려 있다는데 솔직 보이시는 대로 답변 주셨는데 이 하방 180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180만 원을 의미하는 건지 뭘 의미하는 건지 몰라서 제가 답변 안 드렸는데 혹시 영상 보시면 제가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켈처스 김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질문 아니고 이제 기침을 많이 안 한다고. 제가 오늘 아까 한번 했는데 어제 아마 영상에서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지연님이 그 곰보 배추를 말린 거를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너무 고맙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 2주 정도 지금 먹은 것 같은데 기침이 진짜 그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계속 먹어도 안 났었는데 이 곰보 배추 이거 먹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지연님 제가 진짜 다음에 꼭 밥을 한번 모시고 한번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기침, 마른 기침, 장기가 낫지 않는 기침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곰보 배추 말린 거 되게 좋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곰보 배추 말린 거를 차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맛도 좋아요. 녹차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녹차 좋아하는 분들은 드시면 지금 마시는 것도 제가 곰보 배추 다른 거 마시고 있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건강 약간 영상이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요미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인버스 펀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투자 상담을 해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이거를 해라 말아라 아니면 제 집을 팔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못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 입장을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산인데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분할로 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자산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계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인버스 펀드를 들어가시는 건지 이런 상황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 상담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인 제가 투자 상담은 해드리지 않는다. 개인적인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선택해서 하셔라.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인버스 펀드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일단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주식 비중이 있어요. 주식을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1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숏 포지션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주식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선물 숏을 포지션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인버스 펀드를 든다거나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예요. 왜냐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아까 제가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인버스 펀드 들어서 빠졌어요.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1-20% 수익이 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은행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을 돈을 풀어서 막겠습니다. 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시장을 돈을 풀어서 막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인버스 펀드를 해지할 틈도 없이 그냥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 주식시장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뭐 장난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인버스 펀드를 들었다가 한 방에 박살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는 내가 포지션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반대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인버스 펀드 아니면 그냥 숏을 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다.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올라간 거 보세요. 지금 이거 지금 여기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차트 보면 일자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건데 지금 올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평평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로그를 적용하면 이게 이제 달라 보일 거예요. 보세요. 로그를 적용하면 2017년도에도 이렇게 계속 올라간 거예요. 다시 로그를 풀고 이때 보시면요. 이때 과거에도 이렇게 2017년도에도 이렇게 미친듯이 주식시장이 상승한 겁니다. 미친듯이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2017년 16년도가 14였어요.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이 14였는데 2016년 말 17년도 뭐 9월 됐을 때는 500까지 갔어요. 500까지 몇 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의 50배, 한 40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주식시장이 40배. 그럼 인버스를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냥 마진콜 당하는 거예요.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숏도 그냥 마진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식이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해지할 목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거는 어느 정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식이 또 올라가니까 그 숏 포지션을 같이 동시에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정리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위험하다. 예. 왜냐면 어떻게 한순간에 이 시장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먹고 빠질 수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트레이딩 센스가 있는 그러니까 트레이더로서 그런 센스가 있는 분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송기봉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의 경우 이제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본 비중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이 새로운 기축통화 시장을 개척 중으로 이런 운영 방식을 알게 되셨대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1세대 코인의 기축통화 외 다른 사업 모델은 모르겠음. 리플 사업 모델 및 진행 과정. 해서 리플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같이 리플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9년 1분기 중동의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 국영산업은행에서 리플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인도 리플망 사용 전력 있음의 국가적 규제로 인해서 리플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현재 한국도 스위프트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플사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멀티홉을 사용하면 국가적 규제를 피하면서 리플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태국의 시암은행이 리플의 멀티홉을 최초 도입한 은행이 되며 한국이나 중국, 인도에 리플렛 사용 전력이 있는 경우 국가적 규제 불가에도 시암은행이 멀티홉을 중간 매체로 인하여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다. 위의 설명에 의하면 스위프트의 송금 방식이 은행별로 빠른 속도로 엑스라피드로 이동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19년 하반기에는 은행이 리플 코인을 보관하여 주게 되며 이 코인을 이용한 리플망 송금 수수료 등의 활용 방안을 은행이 하게 되고 고객의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며 은행은 보관 코인을 10분 활용한다. 예, 이자는 주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자는 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수수료를 앞으로 이제 거래소가 제가 그래서 거래소가 저는 은행의 역할도 할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거래소가 수수료는 무료인 거래소가 저는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객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가 돈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주잖아요. 이자는 지금 거래소에서는 이자 주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까지 받고 있죠. 그러면 많은 코인을 넣는 사람들한테는 수수료 할인을 주는 겁니다. 수수료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해주는 거죠. 우리가 그 VIP 고객들 지금 뭐 은행도 기존 은행도 제가 돈을 얼마를 보내든지 무료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가지고 얘들이 제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제 맡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은 10%만 보유하고 그 지급 준비라고 하잖아요. 10%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막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돈이 또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빚이 또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은행이 그 돈을 갖고 해서 이제 이자놀이 할 수 있잖아요. 이자놀이 하는 것처럼 리플을 이용해서 은행이 분명히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코인들을 가지고 은행이 또 돈을 창출해 낼 것이다. 그러면 그 돈 창출해 낸 거에서 오히려 이자를 주던지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수수료라도 이제 무료로
분명히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가 결국 어떤 은행의 형태로 전환이 되고, 은행도 지금 거래소를 인수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서로 이제 약간 은행이 뭐 거래소 형태, 그리고 거래소가 은행의 형태로 저는 바뀔 거다. 일단 물론 과도기적인 어떤 단계에서는 서로 이제 그런 업무를 처리할 겁니다. 거래소도 처리할 거고요. 지금 거래소가 우리 현금을, 돈을 받아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넣어서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은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래소도 은행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도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를 보관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런 역할을 하다가 이런 게 이제 통폐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플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커질 거고, 스위프트에서 이제 리플로 넘어갈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줬고, 이렇게 이제 은행이 많은 리플을 보유하게 됐을 때 리플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보시면 일단 아까 태국 은행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이라든가 뭐 이란,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터키 이런 나라들과는 다르게 태국 이제 바트와 같은 경우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저는 이렇게 지금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태국은 지금 수용을 하고 있어요. 그 거래소도 그렇고 법안 마련도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 오미세고 같은 것들, 이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는데 태국은 굉장히 지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국 내 화폐 가치가, 보시면 태국 지금 달러 대 바트와 보시면 IMF 때 이렇게 97년도에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박스권에서 이렇게, 물론 수렴을 하고 있긴 한데 박스권에서 뭐 중국 같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중국은 지금 고점을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들, 뭐 친중 반미 국가들에 비해서는 태국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환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2월 26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끝냈는데,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댓글로 의견과 질문,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따가 오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